네, 그럼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병해에 대한 문제인데 꽤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플러 잎녹병균의 녹포자는 어느 식물에 형성되는가? 잎녹병이라고 했고요. 녹포자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녹병은 다양한 병해를 일으키는 병원균들의 종류인데요. 크게 진균류 중에서 담자균류에 속하는 그런 병균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녹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진균류 혹은 담자균류에 속한다. 이런 문제들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런 녹병균들은 대부분 기주교대를 하는 병원균들이면서 잎녹병, 털녹병, 녹병 등 식물의 다양한 병해를 일으킵니다. 기주란 병원균에 의해 기생당하는 식물을 이야기하고요. 기주교대란 병원균이 기주를 교대하며 생활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녹병균은 대부분 녹병포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이런 생활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 녹병포자와 녹포자 세대는 기주에서 그리고 여름포자, 겨울포자 상태로 중간기주에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간기주란 병원균이 서로 다른 기주에 교대하며 기생하는데 보통은 교대하는 기주 중에서 병명에 붙어있는 수목명이 기주식물을 이야기하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은 쪽의 식물을 중간기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기주와 중간기주 이 두 가지 식물에 교대하면서 이 병원균이 생활사를 이루게 되는데 병명에 붙어있는 식물명은 기주 그리고 병명에 붙어있지 않은 다른 식물이 중간기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간기주는 따라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간기주에서 보통 여름포자와 겨울포자 세대를 나고 기주에서 녹병포자와 녹포자 세대를 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온 포플러 잎녹병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외적입니다. 같이 표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해설에 나와 있는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녹병 종류 중에서 포플러 잎녹병의 경우에 지금 포플러가 기주가 된다고 했고요. 중간기주가 낙엽송이 됩니다. 기주는 포플러 그리고 중간기주는 낙엽송 이렇게 되는데 보통 녹병포자와 녹포자 세대를 기주식물에서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플러 잎녹병 같은 경우에는 기주가 포플러이지만 여름포자, 겨울포자 세대를 나고 있고 녹병포자, 녹포자 세대를 낙엽송에서 중간기주에서 나는 게 좀 더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플러 잎녹병과 오리나무 잎녹병 두 가지 정도가 예외적으로 중간기주인 낙엽송에서 녹병포자, 녹포자 세대를 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되는 낙엽송에서 녹포자 세대를 난다. 네, 답은 그래서 낙엽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수목병해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충형을 형성하는 해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충의 종류를 보통 피해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크게 흡죽성, 식엽성, 잎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천공성, 그 다음에 충형, 형성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충형 형성을 하는 것들은 암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해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방, 나방류 같은 경우는 식엽성의 피해가 큽니다. 잎을 갉아먹는 그런 피해가 있고요. 소나무 좀벌레 종류는 천공성, 얘는 줄기를 갉아먹는 구멍을 뚫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잎폭파리는 솔잎을 흡즙하고
그리고 암덩어리, 충형을 형성하는 이런 두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잎 포파리의 충형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솔잎의 기부, 여기가 이제 기부가 되는 부분인데 기부에 이 해충이 서식하면서 흡집하고 암덩어리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고 이런 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솔잎 포파리의 대표적인 피해로 충형을 형성하게 된 사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시 병해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목병에 전반에 관여하는 매개충이 마른 무늬 매미충에 의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병을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균이나 병원체가 옮겨지는 과정이 어떠한 생물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 아니면 토양, 아니면 농기구 이런 것들에 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을 전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지금 매개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매개충에 의해서 옮겨진다, 전반이 된다. 그런데 그 매개충이 마른 무늬 매미충이다 이런 이야기죠. 마른 무늬 매미충은 사진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런 나방 비슷하게 생긴 벌레를 마른 무늬 매미충이라고 하는데 이 마른 무늬 매미충은 어떤 병을 옮기는가? 1번 잣나무 털록병, 2번 밤나무 줄기마름병, 3번 대추나무 빗자루병, 4번 느릅나무 시드름병. 이 중에서 마른 무늬 매미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되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런 병원체, 바이러스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해이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생물체가 직접 옮겨야 됩니다.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이러스는 생물에서 생물로 직접 옮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 바이러스를 이런 마른 무늬 매미충 혹은 모무늬 매미충이라는 이런 매개충들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른 무늬 매미충과 모무늬 매미충이 매개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홀의 대인간격의 거리에 대한 이론이 출제되었는데요. 다음 중 틀린 내용을 고르시는 거고요. 홀이라는 환경심리학자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따라서 의사소통 유형이 달라진다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0에서 45cm 거리에서는 어떠한 스포츠나 어떠한 애착 관계, 사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정의를 했고요. 친밀한 거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개인적 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짝꿍 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개인적인 대화, 친밀감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친밀한 거리처럼 가장 가까운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45cm에서 120cm 즉 짝꿍 간의 거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의사소통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회적 거리는 120에서 360cm 회사 직원들 간의 책상 간의 거리 또는 회의할 때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공적인 대화 업무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 목적이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거리는 5m 이상이 아니고 홀이라는 사람이 3.6m 이상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3.6m 이상이 되는 거리에서는 공적인 의사소통이 주가 되고 청중과 관객 정도의 거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3.6m
이상이라고 정의를 했었다. 홀의 대인간격의 거리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4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경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경과 인간 행위 상호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다. 그렇죠. 환경과 인간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에 관계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환경심리학이고요. 사회심리학과 공동의 관심 분야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렇죠. 인간의 행동이 어떠한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에만 관심을 둔다. 일단 환경심리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행동을 중점으로 그 원인이 어떤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학문인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천적이고 사례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높은 공간에서 또는 낮은 공간에서 사람이 어떠한 심리를 얻게 되는지 사례 중심 또는 실천적인 내용 중심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고요. 4번 같이 읽어보시면 다소 정밀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네, 인간 행동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어떤 상황이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밀하기는 힘들고 가능한 근접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이 되는 먼셀의 색상환인데요. 먼셀 기호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기호에서는 5R에 4퍼10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명도는 4이다. 색상은 5R이다. 채도는 4퍼10이다. 5R에 4에 10이라고 읽는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읽는 방법 5R에 4퍼10, 4에 10 이렇게 읽는 게 맞고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명도, 색상, 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먼셀 기호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거는 색상명이고요. 두 번째 4가 의미하는 거는 명도 단계이고요. 10이 얘기하는 게 채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색상의 기호 그리고 명도 단계, 채도 단계 이 순서로 표시를 하는 것이 먼셀 기호이고요. 색, 명, 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기호가 5R인 그런 색상을 이야기하는데 색상환에서 살펴보시면 5R은 빨강, 선명한 빨강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색상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의 종류, 색상은 5R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도 단계가 4이다. 네 번째 단계 명도를 0에서 10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요 10단계의 명도 단계 중에서 네 번째 정도의 밝기에 해당하는 단계의 빨간색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단계의 채도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이다 이런 뜻인데 4퍼10이 아니고 10번째 단계의 채도 단계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높은 채도가 14 정도 되고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낮은 채도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채도는 색의 농도, 포화도를 얘기합니다. 포화도, 선명한 정도. 그래서 10번째의 선명한 포화도를 가지는 그런 빨간색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채도는 10이다 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완성했을 때를 가정해서 입체적으로 그린 도면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를
같이 보시면 1번 상세도, 2번 평면도, 3번 단면도, 4번 투시도.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도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투시도가 되고요. 지금 제가 예시에 첨부한 그림처럼 이런 소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면이 투시도가 됩니다. 지금 이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소점을 가지는 투시도로 이 소점을 기준으로 원근감을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림, 유리창문을 통해서 실제 본 것을 가정해서 그린 그림,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오답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2번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수직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얘기하고요. 예시로 제가 그림을 첨부했는데요. 위에서 바라본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평면도라고 하고 입체감이 없고요. 역시 수직 위에서 본 것을 가정해서 그린다 라고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기초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있는 기초 부분 같은 경우에 상세 5번 기초 상세도를 뽑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평면도상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상세 부분을 인출을 해서 따로 이렇게 기초 상세, 기초 부분에 대해서 상세를 나타내는데 상세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도는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에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대해서 그리는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면도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면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림을 평면도상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세워져 있는 그림을 단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상에서 어떤 기준선을 잘라가지고 그 잘린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은 단면도. 역시 입체감이 있을 수는 없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상세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도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본의 평정 고산소식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일본의 정원 양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경 4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조경 양식 고산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산소식은 크게 평정고산수와 축산고산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이죠. 축산고산수가 먼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 평정고산수가 발달하게 되었다 순서를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고산수식이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 정원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정원 양식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 랜드스케이프라고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 모래, 수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축산고산수에서는 수목을 사용을 하고요. 평정고산수에서는 수목 요소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돌, 모래, 분수, 성종 중에 관계가 없는 것은 분수가 되겠고요. 물의 요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고산수의 특징이다. 돌, 모래, 수목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평정고산수는 수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지 않고요. 선종이 무엇인가?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조경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조경 양식의 사상적 근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고산소식은 사상적 근원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선종에 의해서 이런 정원 양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어떤 명상이나 참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상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장식적인 정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어떤 수목을 심고 가꾸고 이런 실용적인 정원이 아니고 보고 명상을 하고 이런 장식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돌과 모래 이런 걸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배치해서 정원을 꾸미는, 선종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정원 양식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9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수종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에서 낙엽, 화렵, 교목으로 부채꼴형 수형이다. 위에서 넓어지는 이런 수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합수, 밤에 합쳐지는 나무라는 이름이 있다.
여름에 피는 꽃은 분홍색으로 화려하다.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청근성 수종으로 이식에 어려움이 있다. 청근성 수종은 뿌리가 얕고 넓게 퍼지는 그런 수종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조건 낙엽 화렵 교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자면 자기나무와 자작나무 정도가 되겠고요. 은목서랑 서양은 관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야합수라 불리운다. 요걸 밤에 합쳐지는 나무. 무엇이 합쳐지는가? 잎이 합쳐집니다. 여기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가운데 여기 자루 부분을 기준으로 한쪽에 있는 잎,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가 서로 붙어서 한 줄로 붙어요. 그래서 밤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쪽과 이쪽에 있는 잎이 합쳐져서 불리우는 이름이 야합수라고 하게 되는데 자귀나무를 이야기하고요. 여름에 꽃이 핀다고 했는데 자귀나무가 대표적인 여름꽃 수종이라고 볼 수 있고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4월경에 봄에 이른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여름꽃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자작나무는 꽃보다는 수필을 감상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꽃이 특징적이지는 않고요. 분홍색으로 꽃을 보는 화려한 그런 나무는 자귀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1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물의 외벽 도색을 위한 색채 계획을 하는데 컬러 샘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색보다 명도나 채도를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명도나 채도를 낮추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밝기가 어두워지고 채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탁해지고 좀 더 덜 어둡고 탁한 색으로 샘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은 색채의 어떤 현상 때문인가? 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상자와 오른쪽 상자가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파란색 상자가 좀 더 진하고 어두워 보이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큰 파란색 상자는 좀 더 밝고 선명한 그런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채의 효과이기 때문에 면적 효과라고 하고요. 면적이 넓어지면 실제 색보다 밝기, 명도가 높아지고요. 채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을 보고 조그만 것을 골랐을 때 실제로 넓은 면적을 칠하게 되면은 원했던 색깔보다 밝고 선명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샘플은 실제 내가 원하는 색깔보다는 한 단계 명도와 채도를 낮춘 색깔을 고르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수피가 백색이 아닌 수종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진과 같이 초록색, 노란색, 이런 주황색, 갈색 이런 부분이 얼룩덜룩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얀색 숲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답은 모과나무가 될 거고요. 서나무 같은 경우에는 회색빛이 많이 도는 백색 계열의 숲이라고 합니다. 사이사이에 회색빛이 돌지만 그 튀어나온 부분에는 하얀색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에서 회백색의 수필을 가진다. 백색 계열로 분류를 합니다.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백색 계열의 수필을 가진 나무죠. 물론 갈색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하얀색 껍질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백색 수피가 특징이 되는 나무, 자작나무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은백양나무 보시면 은백양나무도 역시 어두운 회색, 갈색 부분이 있지만 그 파여져 있는 그 부분 빼고 튀어나와 있는 맨들맨들한 부분에 하얀색 수피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얘도 백색 계열의 수피에 속한다. 여기서는 모과나무가 얼룩무늬이기 때문에 답은 모과나무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은 원추형으로 내음성과 내조성이 강한 상록침엽수이다. 큰 나무는 인식성이 나쁘지만 전정에 잘 견디며 경계식재나 기초식재에 이용된다. 원추형의 수형이라고 보면 교목상의 나무에서
삼각형에 비슷한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이런 수형의 나무를 이야기하고요. 네, 보기 중에서 이런 수형의 나무는 개익갈나무, 주목 이런 상록 침엽수들이 대부분 원추형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목련, 단풍나무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전정에 견디고 이 중에서 내조성이 강한 그런 나무는 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익갈나무는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내조력, 바닷바람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전정에도 잘 견디는 편이 아닙니다. 주목이 전정에 강하고 내음성, 내조력 이런 것이 강한 상록 침엽수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7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화합분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데 조경 관리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합분화라는 것은 꽃눈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꽃눈이 줄기에서 꽃이 될 부분이 눈이 생성되는 것을 꽃눈 분화. 그래서 식물이 꽃눈이 어떤 부분에 붙는지를 알아야 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정 시에는 꽃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꽃눈이 잘 분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보기 중에서 화합분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면 N, P, K 성분 혹은 CN율 어떤 것이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N 같은 경우에는 질소 성분을 얘기하고요. K는 칼륨, 비교할 때 배우죠. P는 인산, CN율은 탄소 성분,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질소. 탄수화물과 질소의 함량 비율입니다. 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꽃눈 분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건은 4번 CN율, 탄수화물과 질소 간의 비율입니다. 설명을 해보자면요. 식물체에서 보기에서 나왔던 질소, 칼륨, 인산 이런 것들이 비료의 3요소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비료라는 것은 이 토양 중에 이온 상태에서 우리가 물에 녹아서 어디로 흡수를 할까요? 뿌리로 흡수를 하게 되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래서 질소, 칼륨, 인산 이런 비료 성분들은 토양 중에서 뿌리로 흡수를 하게 되는 양분이고요. 탄수화물이라는 양분은 광합성, 줄기 또는 잎에서 거의 잎부분이죠. 잎부분에서 광합성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양분이 탄수화물인데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분의 형태가 있을 텐데 뿌리에서 흡수하는 질소질의 비율 그리고 잎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이라는 양분 이런 것들의 비율에 따라서 얘가 꽃눈을 낼지 생장에 에너지를 쓸지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식물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꽃눈은 생식을 하는 기관이고요. 잎이나 줄기의 크기와 길이가 커지는 그런 것들이 생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식물이 질소와 탄수화물의 양을 비교를 해서 내가 생식의 에너지를 쓰게 될지 생장의 에너지를 쓰는 게 나을지 둘 중에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하는 질소 성분의 양은 주로 생장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소질의 양에 비해서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얘는 영양분이 좀 과잉이 되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생식의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질소와 탄수화물의 비율을 따져서 질소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을 때에는 생식, 즉 꽃눈 분화의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화학 분화가 잘 되는 조건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질소질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적을 때에 CN율이 낮을 때에는 꽃눈 분화보다는 잎과 줄기를 늘리는 생장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